글로벌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철중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하이닉스 SK텔레콤 주가 희비입니다.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해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 SK텔레콤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금값 한때 $1,800 돌파입니다. 금 가격이 한때 온스당 $1,800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세도 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총리 사의 표명입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금값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1,800, 온스당 $1,800까지 올라갔다 종가는 $1,799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유가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로존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유로화가 좀 그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 그 현상에 따른 좀 이런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 상승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강등했을 때 이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위험 회피 현상 이런 현상이랑은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최근에 금값, 유가 상승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요. 어제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간 데서는 우리 시장에도 일부 어저께 시장이 좀 반영됐다고들 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한다는 또 이상한 루머가 좀 돌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또 이란에서 핵 무기와 관련해 또 새로운 뭔가를 개발했다는 그런 것들을 IAEA에서도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년도에 뒤숭숭한 얘기가 좀 시장에 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금 가격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죠.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요. 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금 가격은 여전히 설이 난무합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다는 사람은 수년 내에 $5,000 간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무슨 소리냐? 이건 내년이면 $1,000 이하로 끌어지 많이 떨어져야 되지. 지금 완전 버블 중에 이런 버블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니스 가트너라고 아주 유명한 투자 전략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실제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거 너무 버블이다 그런 얘기 하는 분인데요. 지금 가트너가 뭐라고 요번에 했냐면요.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유로존의 불안한 것으로 보여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 심리에 의해서 안전자산으로 가서 금을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보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거를 보면 시장은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너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금 가격이 좀 올라가면 또 금 관련주를 찾아서 이런 주식 저런 주식 찾기도 하고 있죠. 또 $1,900도 갈지도 모르죠, 요번에. 그러면 또 그런 관련 주식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또 허망하게 떨어집니다. 유가는 이렇게 봅니다. 유가는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의 정제 마진의 %이기 때문에 좋다고도 얘기하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그런 주식을 그런 유가나 금가 올라간다고 사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떤 투자 전략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만 하더라도요. 물론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수급의 요인이죠.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리고 휘발유나 디젤에 대한 수요가 겨울철 맞이해서 이머징 마켓의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이 쫓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유가 자체에 오르고 내림 때문에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예, 유가, 금값 올라가는 요인들은 다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금값이나 유가 상승에 편승해서 좀 추정 매매하는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탈리아 총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뉴욕 증시는 매 순간마다 이탈리아 총리 때문에 울고 웃고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사의 표명한 게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총리 사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이탈리아 총리 사임, 이런 부분이 좀 유로존 안정의 계기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태리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자금 지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채권 투자자분들이 이태리 채권을 보유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총리가 사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태리 채권을 사지 않겠다라는 식의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CDS입니다. 사실 CDS 같은 경우에 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 하락분만큼 보상해주겠다라는 게 CDS인데요. 사실 그게 이번 그리스 채권 헤어컷 과정에서 전혀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태리 채권을 사고 CDS를 산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CDS로도 이태리 채권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이태리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태리 채권의 담보 능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청산소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신용 등급보다 450bp 이상 높은 국채 금리를 적용받는 채권에 대해서 15% 이상의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충 7% 선인데요. 그러니까 이태리 국채가 7%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태리 채권을 담보로 맡긴 사람들은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태리 채권을 팔아서 다른 물건을 사거나 혹은 이머징 자산의 금융자산을 매도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태리 채권은 수급이 크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태리 총리가 사임을 하든 사임을 하지 않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태리 채권은 정말 크리티컬한 라인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태리 채권이 여기에서 슈팅해서 7% 넘는 수준으로 한번 가면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태리 총리가 사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재정 긴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뜻대로 되면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이태리 채권 투자자분들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이태리 채권이 7%를 뚫지 못하고 하락세가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좀 위험한 국면이다,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되는 국면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하면서 한 고비는 넘었는데 여전히 이탈리아 국채 금리 상당히 좀 위험 요인이 있고요. 어제 6.7%대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7%가 넘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지금 경계해야 될 악재 변수로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관련주 강세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습니다. 5.4% 예상했는데 5.5%, 예상치 딱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중국 관련주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중 연구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5.5%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고요? 중국 정책 변화, 금리 인하까지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나올 가능성, 좀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소비자 물가가 5.5%로 하락한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6.1%였고 이번 달에 5.5%가 되면서 상당 기간 6% 위에서 놀던 중국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원자바오 총리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적시성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결국 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연내 정책을 바꿀 거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금리를 인하하기보단 지급 준비율 인하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나 중국 상해 증시나 조금 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소비자 물가도 하락세가 많이 나타났지만 중국 생산자 물가도 꽤나 하락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9월에 6.5%였는데 10월에 5.0%, 그러니까 1.5%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가도 중국 같은 경우에 유가를 정부 통제 가격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유가도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점차 5.5%에서 5% 초반 그리고 4%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중국은 유동성 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꾸준히 늘린 점도 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좀 급격하게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긴축 기조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물가 부담이 없어지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소비 진작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장세 흐름 중에서 중국 관련주는 그나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른 종목들은 또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학리학 위원께서 중국 관련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심 가져볼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최근에 어떤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라서 긴축 정책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조금 시세가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다 발표가 났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것들 확인하고 모멘텀을 확인하고 사시는 분들의 또 장기 투자가들은 사시려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는 어느 정도 등락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국 내수 관련주 하면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료라든가요, 의료, 의류, 유통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가전제품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전하향 정책 실시됐을 때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의 생산이 워낙 또 활발하고 중국 사람들의 또 자국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산업화 단계가 진행되면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유통주만 하더라도요, 쉽게 우리 신세계나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정말 좋았으면 신세계가 이마트 매장을 5개나 또 매각했겠습니까? 돈이 잘 안 되니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는 중국 관련주가 이제 많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건설 중장비도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도요. 저 자신 얘기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마켓 셰어는 어떤 경우에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 제품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캐터필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켓 사이즈가 자체가 얼마만큼 빨리 늘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캐터필러랑 두산 인프라코는 항상 방향성을 일치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7월부터 좀 하락했다 반등할 때 보면은요, 캐터필러는 반등을 최근에 특히 한 달 반 동안 많이 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쫓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러를 워낙 내년도로 좋게 얘기하는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마켓 사이즈가 얼마만큼 빨리 늘어나느냐가 핵심 중 핵심이죠. 마켓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으면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중국의 제조업이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화학도
아직까지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한국 쪽이 워낙 더 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바로바로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부품 그리고 관련된 정유, 타이어 이런 쪽이 실질적인 자동차 내수, 중국의 내수 확대 최대 수혜주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중국 관련주라면 음식료나 유통, 의류 이런 걸 꼽는데 이보다는 건설 중장비 쪽이나 자동차, 부품, 뭐 타이어, 정유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중국 쪽 수혜주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3대 주체 매도입니다. 정확히는 3대 주체 매도는 아니고 오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산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에 또 이제 121선 저항 얘기도 좀 많이 합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공매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금융주는 빼고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김철주 연구원께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꼭 한국에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다시 해제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09년 6월 초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었는데요. 그때 상승 강세가 나타난 업종을 보면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이었습니다. 그때의 장세가 이번에도 또 반복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랑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공통적인 건 금융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공매도가 해제됐습니다. 만약에 이태리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금융주 공매도도 해제된 이 상황에서 금융업종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매도에 취약한 업종이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공매도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몇몇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한 달간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다. 그 로직의 근거로 저는 공매도 재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매도 때문에 지수 자체가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매도 2011년 8월달에 공매도 규모는 2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되게 되면 공매도의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1,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코스피가 급락할 거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업종별 리밸런싱이 조금 더 강하게 될 거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고 특히 그 공매도 재개, 중소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121선이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있고요. 일단 그 저항대를 한번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께서는 이 저항대 돌파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항선을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뚫어야 되겠는데 그걸 뚫으려면 수급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지금 현금의 여유가 있는 쪽은 투신인데요.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겠죠. 유로존, 달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로존의 좀 구조적인 안정 쪽이 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금값이라든가요, 유가 이런 게 계속 올라가서는 시장에 크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앞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로는 종목별로 보면 대표 주자들의 레벨업 나와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사상체육가 뚫고 좀 105만 원, 110만 원 쭉 가는 모습을 좀 있거나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24만 원, 20만 원 쭉 가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면은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소위 앞서서 뛰어가는 종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략 쪽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지금은 좀 느긋하게 보셔야 되겠죠.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더가 돼서는 지금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 시장 단기 대응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일단 중기 대응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